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한 국가 채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GDP 대비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로 넘어섰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칫하면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셈이 되고 이게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는 게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보통 언론들은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처음 돌파했다. 나라 빚을 이 발표한 날이 총선 다음 날 공개를 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원래 4월 첫째 주에 나라 빚이 얼마다 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꼼수를 써서 총선 다음 날 공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라 빚의 문제점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 재정 적자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와 똑같은 시기에 그런 그때의 적자와 같은 수준의 적자를 보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뿐이라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는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이제 슬슬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슷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코로나 당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 미국은 무려 마이너스 15%, 영국도 마이너스 13%인데 쭉 내려가면서 한국은요. 마이너스 0.3%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진짜로 재정 적자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작았습니다. 여기다가 2021년에도 미국이나 영국 주요 국가들이 전부 다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했죠. 자, 한국은 재정 적자가 좀 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OECD 자료를 갖고 왔는데 OECD 자료는 2021년까지만 국가 간의 비교가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3년 자료는 발표한 나라를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고작 마이너스 6.3%. 물론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보다 절반밖에 안 되죠. 영국도 마이너스 3.3%로 코로나 때보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진짜 심각한데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관리 재정 수지를 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좀 다른 방법으로 재정 수지를 따집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자,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를 관리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 줄이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거냐? 이런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적자를 줄이겠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가 3% 이상 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던 정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3.9%로 자신들의 약속을 깨고 만 겁니다. 자, 이번 재정 적자의 또 다른 심각성은 경제학의 원칙에 정말 반하는 재정 적자라는 거거든요. 자, 재정 적자는 웬만하면 보면 안 좋은데 재정 적자를 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자, 국가적으로 소득이 다 늘어나고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면 그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재정 적자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재정 적자를 갚을 수도 없고 나중에 후세대가 엄청난 고통만 받게 되고 이걸 갚을 능력이 없게 된다면 그 재정 적자는 정말 최악의 재정 적자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성공한 재정 적자 바로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뉴딜 때 정말 엄청난 재정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도 그때 당시의 정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뒤에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돈을 갚고도 남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뉴딜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뭐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는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로 이 비난을 하죠. 이 쓸데없는 재정 적자. 나중에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엄청난 재정 적자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자, 일본의 재정 적자는 대표적으로 나쁜 재정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현 세대가
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미래 세대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걸 갚을 세대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득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가 채무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이 빚을 갚게 될 날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미래 세대를 압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재정 적자가 저는 무지무지 안 좋은 재정 적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재정 적자는 지금 코로나도 아니잖아요.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멀쩡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봤다는 건 결국은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걸 다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다음 세대한테 그 청구서를 날린다는 얘기니까 자, 인구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이걸 갚을 능력조차 없는 미래 세대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적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성세대 2명이 쓴 돈을 나중에 가면 청년 1명이 갚아야 하는 그런 국가 채무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악성 채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재정 적자의 심각성. 무리한 감세로 인해서 확대된 재정 적자라는 게 또 다른 문제점인데요. 자, 2022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트러스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세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진짜 반작용을 불러왔어요. 세금을 그렇게 깎아주고 도대체 영국의 국가 재정을 어떻게 꾸려간단 말이냐? 비난이 쏟아지니까 44일 만에 결국 사임을 하고 말았죠. 자, 영국에서 이 감세 정책의 후폭풍으로 정말 난리가 났던 터라서 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한테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감세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국에서 저렇게 감세 정책 했다가 정말 난리가 나고 결국 총리가 사임하지 않았냐? 왜 대한민국은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한 감세 정책을 계속 고집하느냐라고 했더니 추경호 부총리가 답변을 했는데요.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의 감세안을 참고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를 배웠으면 정말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공격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이게 영국을 위해선 다행이고 우리는 사실은 좀 불행한 길을 가게 됐는데 자, 영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 리시 수넥이 그다음 총리가 됐죠. 그런데 추경호 전 부총리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시 수넥은 자, 이게 가디언지에 나온 건데 50년 만에 가장 큰 소득세 인상을 했고요. 자, 한국 언론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자 기업 증세로 허리띠 졸라매는 영국. 그래서 무려 88조 원을 확충하는 엄청난 진짜 용단을 내립니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린다는 거 정말 리시 수넥 총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부자 증세가 또 대단한 게 리시 수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1조 원이나 됩니다. 무려 1조 원. 근데 부자 증세를 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세금을 물린 거죠. 이 대단한 결단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영국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마이너스 13%, 한국은 마이너스 0.3%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이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트러스 총리가 여기서 감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영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때 마이너스 2%였지만 영국의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최근에 나온 23년 재정 적자 발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3.3%로 자, 이게 4분의 1 토막으로 줄인 겁니다. 근데 한국은 코로나 때와 비슷하게 된 거죠. 추경호 부총리가 한국을 배워서 더욱더 감세를 하라 이렇게 영국에 말을 했는데 리시 수넥 진짜 제대로 된 금융 전문가는 우리나라 말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의 네 번째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고금리 시대 그리고 지금 현재 빈용경색의 징후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정 적자를 보는 건 그전의 재정 적자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0.5%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진 적이 있었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전 세계 금리가 다 낮아지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재정 적자를 냈다. 코로나 때 이럴 때는요. 사실 재정 적자를 봐도 이때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이때부터 갚아나가는 걸 생각하면 정부가 발행할 때는 싸게 발행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재정 적자가 난다.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 지금 5년 만기, 10년 만기를 발행한다.
방송을 녹화하고 있을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5%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전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돈 가뭄이 시작돼서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고금리 시대의 재정 적자를 본다는 건 결국은 국민들한테 더욱더 큰 부담을 주는 거고요. 특히 어떤 국민들이냐? 지금의 기성세대가 흥청망청 쓴 대가를 고금리로 청년들이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금리가 높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뭐 빚 좀 많이 지면 어떠냐? 우리나라가 사실 외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착각 때문에 그까지 빚이 무슨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순채권국 이거 미국이 가장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했습니다. 영국도 파운드와 위기를 겪었고요. 금융 선진국도 다 위기를 겪었는데 대한민국이 채권이 좀 채무보다 약간 더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빚을 얼마든지 져도 된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의 신뢰, 즉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을 꽉 잡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진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인데 한국은 3.5잖아요. 2%포인트가 벌어진 상태. 이건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금리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태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지금 이 기간도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재정 적자를 보고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달러가 떠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떠나진 않고 있지만 들어오는 달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만 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재정 적자의 심각성 다섯 번째는요. 2024년이 되면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야당은 지출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도 되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 돈이 넘쳐날 땐 국가가 빚을 져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전부 다 돈이 쪼들리면서 신용경색의 1단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내년이 되면 얼마나 심해질지 아무도 아직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재정적자 문제는 항상 후행 변수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KBS를 다니고 있을 때 혹시 홍사원의 경제쇼나 아니면 박종원의 경제한방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22년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3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수의 펑크가 날 겁니다. 항상 이 세금이 거치는 건 후행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경제가 나쁘면 여기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언제냐? 내년에 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21년 대비 22년에 떨어지니까 23년에 세수가 덜 거친 거죠. 근데 23년에는 1.4%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4년에 거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죠. 지금 24년에 대한 전망은 조금 엇갈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나올 때마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25년의 세수까지도 우리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워낙 많은 세금 감면을 해준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4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금통위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예단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거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지금 정책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경제가 지금 1% 성장률로 지금 낮아졌잖아요. 1%대로. 그러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감세를 워낙 많이 해주니까 여기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렸다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용경색 1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금융정책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 금리를 지금 화끈하게 낮추면 됩니다. 근데 왜 못 낮추냐? 지금 우리나라는 3.5조, 근데 미국은 5.5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낮춥니까? 그래서 제가 2022년에 KBS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계속 하는 총재를 제가 비난을 하면서 지금 금리를 끌어올려 놔야 된다. 왜냐하면 23년, 24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걸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걸 금리를 미리 올려놓지 않아서 앞으로 23년, 24년, 25년이 갈수록 점점 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그런 금융정책도 재정정책도 점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제가 2022년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도 제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월 12일 바로 오늘이죠. NDF 마켓 이 역외 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결국은 1380원까지 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외 자본이 과연 우리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환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처럼 이 환율이 뛰고 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1분기 내내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1350원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갑자기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니면 이렇게 달러를 대량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풀 수 있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것도 1350원에서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내놨다는 건 한국은행의 개입이 분명했다는 건데 확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환율이 갑자기 들썩거리면서 1380원까지 역외 시장에서 드디어 돌파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자, 환율은요.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환율이 보여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약에 한국은행이나 한국 정부가 또다시 외환시장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외환보유고로 개입을 해서 달러를 그냥 또 투매를 해서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재정적자부터 시작해서 금융정책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까지 지금 건설사 구조조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외환시장에 자꾸만 개입해서 지금 소중한 외화를 자꾸만 이 시장에다 뿌리고 있는데 십수년 동안 우리가 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다음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쌓아놓은 외환인데 이걸 고작 환율 방어하면서 쓸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